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숨 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이대웅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네임은 폐색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증이라는 질병이고요. 주무시다가 숨이 멈추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건데 코골이 소리가 큰 사람한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1시간에 10초 이상 무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이면 적절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를 수면 무호흡 저호흡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이 둘을 합친 혼합성 수면 무호흡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에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대부분 비강에서 시작돼서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서 생기는 해부학적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비만에 의해서 상기도 목구멍의 후방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나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에 목 안쪽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코골이나 수면 중에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해부학적 구조 중에 턱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목이 짧고 굵고 턱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쉽게 나타나는데요. 인두 주변의 근육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의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는 편도의 비대와 아데노이드 비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주간 졸림입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그 다음에 기억력, 집중력, 인지장애, 수면 중에는 잦은 각성과 잦은 뒤척임 등이 나타나겠죠. 이 외에도 우울증이나 당뇨, 심부전, 고혈압,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은 가장 중요한 건 병력 청취입니다. 주간에 얼마나 졸리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거고요. 코골이나 무호흡증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환자의 얼굴 형태, 그리고 목의 형태, 그리고 턱의 크기, 이런 것들도 함께 관찰을 하게 되고요. 안쪽에 상기도라고 하는 비강, 구강, 인두, 후두의 검진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잠자는 것을 병원에서 관찰을 하는 게 바로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합니다. 자는 동안의 호흡이나 맥박, 그리고 움직임, 코골이, 혈중의 산소 포화도, 그리고 뇌파까지 측정을 하면서 주무시는 때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 밖에 기도의 폐쇄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약물 복용을 한 후에 수면을 유도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하면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중등도인지 중증인지 경증인지 평가 후에 그에 따라 맞는 치료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아시다시피 양압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수면 중에 공기를 지속적으로 기도로 공급해서 인두부, 후두부의 연조직의 폐색을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구강 내 음압 장치를 통해서 구강의 빈 공간을 없애면서 뒤쪽 기도를 확보하거나 하악 전진 장치를 통해서 혀의 부착 부위가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도 확보에 유리한 옆으로 잠을 자도록 하거나 체중 감량, 금주, 금연 등을 통해서 위험 인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시다시피 양압기입니다. 두 번째는 침습적인 수술적인 방법인데요. 의료보험이 되는 UPPP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목젖을 제거를 하고 인두와 연두개를 단단히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수술은 기도 폐쇄가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치료 방법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의 부작용으로는 전신마취에 따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기도가 부종이 생기거나 수술 전후에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출혈 가장 위험합니다. 또 수술 후에 수주간은 계속되는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UPPP라는 수술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인 양압을 할 수 있는 양압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하시고 신중히 고려하신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병원에서 전신마취에 시행하고 있는 GA라고 하는 수술이고요.
이 GA라고 하는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상 하악의 부착점을 CT를 통해서 알아보고 입술 아래쪽으로 접근하고 하악골의 일부분에 창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혀가 붙어 있을 만한 위치를 앞으로 전진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1cm 정도 튀어나오게 되는 뼈는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점이 없게 되겠죠. 수술 이후에 아래턱의 무감각이나 이물감 등의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침습적인 수술을 1차 치료로 시행하기보다는 98% 이상의 치료 성공률을 보고하는 양압기가 실패한 환자에게서 적용하는 것이 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아는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양압기가 실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선택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안쪽에 있는 오른쪽 왼쪽 콧구멍을 나누는 연골이 휘어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가운데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 또 코로 숨쉬기가 좀 편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 공간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부분 마취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수술로서는 고주파 설근 축소술이라는 게 있어요. 혀 뒷부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근육을 소작을 하게 되고 태우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혀가 앞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제 세 번도 마찬가지, 연국의 이식술이라고 하는데 목젖이나 혀 뒷부분에 이 연한 조직들이 뒤쪽으로 많이 이완이 되면서 코골이 소리가 커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경도를 좀 경직되게 만들어주고 그럴 때 이런 떨림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편도 절제술인데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는 편도를 제거를 하고 나면 저만큼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숨 쉬는 데 훨씬 편할 거예요. 하지만 소아한테는 저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만 성인에게는 저 편도를 제거한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국의 전진술입니다. 이 보시면 경국의 뼈를 제거를 하고 앞으로 당겨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각도 변화가 생기고 공기의 흐름이 좀 많아질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제 설근 성형술인데요. 편도 이외에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미각과 무관한 혀 뒤쪽에 있는 이만큼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면 뒤쪽에 있는 기도가 좀 넓어질 수 있을 거고요. 회복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마 이 수술에서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설골 고정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설골과 갑상 연골을 이렇게 묶어주면 혀가 이렇게 앞으로 아래로 전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뒷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전신마취에 시행하는 이설근 전진술인데 요만큼의 창을 내서 이 1cm 정도 되는 혀가 붙어있는 뼈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튀어나온 부분은 없애주지만 이렇게 마이크로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고정을 해주고 당연히 앞쪽에 있는 감각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후유증은 발생하게 됩니다.